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다 보니까 낙엽들이 너무 멋있게 물들고 있고 많은 분들이 놀러가기 바쁜데 이렇게 또 공부하시기 위해서 모인 분들을 보니까 야, 이 나라가 적어도 망하지는 않겠구나. 앞으로 뭐 얼마나 발전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확신이 없습니다만은 망하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도대체 이 지구상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약 140개 국가들이 식민지 상태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 독립을 한 140개 나라 중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반열에 올라가 있습니다. 흔히 뭐 30, 50 클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30, 50 클럽은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넣으면 30, 50 클럽이라고 하는데 이 지구상의 30, 50 클럽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한 7개 나라가 됩니다. 뭐 일본, 미국, 뭐 프랑스,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 그 맨 마지막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식민지에서 독립을 한 지 불과 70 몇 년 만에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을 해서 지금 뭐 그 서울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뭐 외국인들이 와, 한국 와가지고 막 한국 정말 대단한 선진국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선진국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자, 어떻게 짧은 기간에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이뤄냈느냐 하는 그 원인을 연구하는 학문을 이제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데 한 나라가 어떤 전략을 써서 이 나라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을 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그 국내에 있는 발전 전략을 연구하는 그런 팀이 있어서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한국이 이러이러한 정책을 써서 성공을 했다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제가 이제 강의 PPT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까 들어오시면서 그 받으신 그 자료집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를 같이 참고를 해가면서 같이 보시면 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나오나? 예. 예. 이 기계들이 뭐 뜸을 좀 들이네요. 사실 뭐 다 이제 그 강의 끝나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분은 바로 이 구미가 낳은 그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설명하다 보면 뭐 거의 다 그분이 한 일이니까. 우선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고도로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어서 국민 생활 수준이나 삶의 질이 높은 국가를 얘기합니다. 단순히 뭐 소득이 높거나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GDP, 세계에 대한 영향력, 1인당 GDP, 국토면적, 인구, 군사력, 인간개발지수, 삶의 질, 개인의 자유, 언론의 자유 뭐 이런 거를 총망라해서 IMF가 선정한 선진국 10개 나라를 꼽았는데 거기에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불과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들이 세 끼 밥도 못 먹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UN 통계국 기준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려면 1인당 소득이 15,000불에서 2만 달러 이상이어야 되고 인간개발지수가 0.8 이상이어야 되고 IMF가 정하는 선진 경제국에 들어야 되고 뭐 세계은행에서 정의하는 뭐가 돼야 되고 막 뭐 이래요.
그러한 과정을 다 따져보니까 한국이 선진국이더라.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라고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데 우리만 한국은 왜 이래?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이러고 스스로 자학을 하는 나라가 됐죠. 이거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5시 클럽에 가입한 나라가 딱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서 한국이 올라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한국이 선진국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런 그 통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1945년에 일본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고 1948년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졌고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빠른 기간 내에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었을까? 뭐 눈을 떠보니 선진국이더라 뭐 이런 책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시계바늘을 1945년으로 돌려보면 한국의 상황이 어땠을까를 알려주는 통계가 있습니다. 1945년 우리가 해방될 때 1인당 소득이 35달러.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문맹률이 78%. 이게 뭐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 문맹률이 78%라는 거는 전 국민 10명 중에 7명 내지 8명이 자기 이름자도 제대로 못 쓰고 기본적인 덧셈 뺄셈도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고등교육 이수자가 26,000명. 일제시대 때 4년제 대학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경성제국대학. 그 다음에 이제 전문 학교라고 그래서 뭐 보성전문, 연희전문 뭐 이런 그런 그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이 26,000명밖에 안 됐다. 한 나라가 이 독립된 국가로서 행정부를 구성하려면 뭐 행정 전문가도 필요하고 기술자도 필요하고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군인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고등교육을 이수받은 자가 26,000명이었다. 야, 이게 정말 어느 한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런 통계를 우리가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은 또 이제 일제시대 36년을 거치면서 한국은 아주 특이한 이 산업구조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지하자원이나 이 수력자원이 북한 지역에 풍부하니까 북한 지역에다가 발전소를 져서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가지고 공장을 북한 지역에다가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은 공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 남한 지역은 이 호남 평야라든지 이런 걸 그 기반으로 해서 농업을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구조를 남쪽은 농업, 북쪽은 공업, 그래서 남농 북공의 산업 구조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해방이 되면서 38선으로 국토가 딱 양분되다 보니까 남한 지역에는 이 공업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발전소와 지하자원이 북한이 남한보다 10배나 많았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북한이 남한보다 굉장히 잘 살았는데 그 잘 사는 시기가 언제까지냐? 1970년, 72년도까지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잘 살았나 통계를 보니까 IMF, IBRD 통계를 보니까 남한이 1961년 대한민국에서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던 그 해에 남한 그 1인당 소득이 82불일 때 북한이 320불이었습니다. 4배 잘 살았습니다. 북한이.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본에 살던 제일교포들이 야 우리도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자. 근데 일본은 이제 남한 북한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총련들의 뭐 선전선동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니까 북한이 훨씬 잘 살거든요. 그래서 제1교포 중에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들 중에 북한이 고향인 사람뿐만이 아니라 남한인 고향인 사람들도 상당수가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갔습니다. 인민의 낙원이다 뭐 이렇게 선전해가지고 가보니까 완전히 꽝이었죠. 왜 갔을까 그 사람들이?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남북한 국력이 역전된 것은 정식으로 얘기하면 1972년이고 진짜로 74년부터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지금은 남북한의 이 GDP 격차가 뭐 70배 이상이라는 그런 상황이 됐죠. 자, 이 발전량을 우리가 비교를 해서 남북한을 비교를 해보면은 인구는 남한이 2200만, 북한이 900만이었고요. 발전 설비, 특히 발전량을 보면 남한은 4%, 북한은 96%. 정말 이런 거 보면은 남한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랬느냐? 1948년 5월 14일까지. 5월 14일이 언제냐면은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재헌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재헌국회의원 선거가 5월 10일 날 있었는데 그 5월 10일 재헌의원 선거 4일 후에 북한이 아무런 그 조치 없이 전기를 끊는 바람에 남한은 완전히 암흑천지가 됐습니다. 특히 남한 지역은 그 농업을 위주로 우리가 그 산업 구조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비료입니다. 그런데 비료는 저 함경북도에 있는 그 흥남 질소비료 공장에서 공급을 받아서 농사를 졌습니다. 근데 이게 해방이 되면서 38선으로 가로막히면서 비료가 이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남한에는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없었어요. 비료가 끊기니까 어떡합니까? 농사를 안 질 수는 없고. 그래서 어르신들 아마 그 기억나실 거예요. 비료 대신 뭘 썼습니까, 우리가? 인부를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악취가 왜 이렇게 진동하냐. 이게 비료가 없어서. 인부를 비료로 썼기 때문에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것이 바로 이 남농북곡의 산업구조 덕분이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이 발전했는지를 이런 통계를 보면 아마 실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에서 식민지였던 나라가 독립을 한 게 약 140개 국가입니다. 이 140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거의 최빈국 수준이었다. 그래서 해방에서부터 1960년대 초 5.16이 일어날 무렵까지 지구상에서 경제 수준이라든지 산업의 발달 수준이라든지 국민의 삶의 질이 한국과 가장 비슷한 나라를 꼽으면 외국인들이 다 아프리카의 가나를 꼽았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는 요즘에 축구는 좀 잘하는데요. 국민들 먹고 사는 건 좀 한심하죠. 오히려 그 아프리카 가나보다 한국이 더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일인지 아프리카에 대한 열풍이 불어서 이 선진국들이 아프리카에다가는 투자를 했어도 아시아에다가는 투자를 안 했어요. 그래서 뭐 희망의 아프리카 뭐 이랬는데 아프리카 지금 다 엉망진창이 됐죠. 이 1960년대 초까지 한국은 세계에서 정말 가장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을 했느냐. 그 과정에 또 한 가지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6.25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만 피해를 입었는지를 학자들이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 3년간의 이 전쟁의 와중에 뭐
북한은 우리가 빼고 남한만 일단 고민해 보자고요. 남한의 인구가 제가 아까 2200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6.25 전쟁을 거치면서 200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뭐 학살당하거나 뭐 납치당하거나 납북당하거나 또 전투에 나가서 뭐 전사하거나 이런 그 사람들을 다 합치면 200만 명인데 전 국민 10명 중에 1명이 전쟁 과정에 죽거나 다쳤어요. 얼마나 큰 인명피해입니까? 특히 전쟁 과정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가장 왕성한 그 활동력을 가진 20대, 30대 젊은이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나마 남한에 남아있었던 뭐 철도, 도로, 항만 이런 사회 간접 자본 그리고 저 경인공업지역 부근에 이 그 방직 공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공장들 60%가 파괴가 됐습니다. 또 주택이 36%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전 국민 36%가 집이 없는 상태가 됐어요. 야, 이러면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막 부동산 열풍, 뭐 아파트 투기, 부동산 투기 왜 하느냐? 이 시기에 집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그냥 돈만 생기면 집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걸 우리가 좀 나쁘다고 우리가 왜 이럴까? 원인을 따져 들어가 보면 다 이런 데 원인이 있습니다. 아니 국민의 36%라고 생각하면 10가구 중에 3가구 중에 4가구가 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냥 어디 가가지고 뭐 판자 쪼가리 이거 얻어다가 학고방이라고 하죠? 위에다가 루핑 얹고 그냥 판자 얼기설기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생존을 영위하는 이런 국민이 되다 보니까 돈만 생기면 이제 아파트 열풍이 나죠. 이러한 유전인자는요 아마 시대가 바뀌어도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의 32%가 부서져 가지고 천박치고 학교를 운영해야 됐던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총 피해액을 30억 달러라고 이렇게 하는데, 30억 달러는 그 당시 우리 전 국민 2년치의 총 생산액이고요. 그리고 1945년부터 미국이 우리에게 그 무상 원조를 한 게 1968년까지인가 그런데, 그때까지의 미국의 원조 총액이 31억 불이었어요. 미국이 우리에게 그 20년 넘도록 무상 원조를 준 그만큼의 금액이 6.25 3년의 전란을 통해서 잿더미로 변했다. 한국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한번 냉정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건국을 해서 이제 겨우 어떻게 좀 독립국가로 좀 살아보려고 했더니 2년 후에 전쟁 나가지고 그냥 뭐 다리고 철도고 막 60%가 부서져, 국민들 집이 36%가 부서져, 공장 60%가 파괴돼, 학교가 32%가 날라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출발한 거예요. 자, 우리가 20세기 한 세기를 이제 100년을 치는데 20세기에 1950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 전반부, 그러니까 1901년부터 1950년까지 우리가 경험한 현상은 이 나라를 일본에게 잃어서 국민들이 다 식민지 상태가 돼가지고 일본한테 그냥 굽신거려 간신히 이제 해방이 되고 남북 좌우익의 격돌로 인해서 뭐 간신히 나라를 세우고 전쟁이 나가지고 뭐 죽고 다치고 부시고 하여간 이 인류의 국가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경험들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세기 전반부 50년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실패한 국가가 보여줄 수 있는 버라이어티 쇼를 한국이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50년은 전형적인 실패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950년을 기점으로 그 이후 후반부 50년은 연평균 7 내지 8%의 고속성장을 수십 년간을 지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산업화를 하고 민주화를 성취를 해가지고 진짜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를 꼽으면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 한 세기 100년을 두고 1950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이러한 극적인 이 반전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이제 이 유명한 데런 에스모글로라는 교수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걸 연구했습니다. 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책 내용을 보면은 상당 부분이 한국을 연구하고 북한을 비교해서 쓴 책이에요. 야, 그 북한이 남한보다 지하 자원도 많고 발전 시설도 많고 여러 가지 면에서 월등히 우월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처참한 실패 국가가 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돼가지고 정말 밥도 못 먹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했느냐. 지금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서울에서 휴전선까지 가까운 지역은 약 50km도 안 되는데 그 50km 너머에 가면은 지금도 인민들이 굶어 죽고 앉아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살을 빼느라고 7조 6천억 원을 쓰는 나라가 됐어요. 다이어트 산업에 지출하는 한국인들의 비용이 7조 6천억 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책이 그걸 연구한 책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구상에서 어떤 나라가 발전 전략을 쓸 때 모범적인 표준국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발전 전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국을 연구하지 않으면 학자 축에도 못 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것을 지금이야 이제 지금 좀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이분 잘 아시죠? 네. IBRD 세계개발은행이 5.16이 일어나던 1961년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82불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독립국가 125개국 중에 우리가 101등이었어요. 한국의 1인당 소득이 우간다,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토고하고 비슷했고 북한은 같은 해 320억 달러, 포르투갈, 브라질보다 잘 살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분 때문에. 1961년 5.16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약 2달 정도 후에 일본 정부가 한국 문제 전문가들한테 지금 한국에서 군사정변이 일어났는데 이 군사정변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예측을 해라. 그래가지고 긴급 보고서를 한국 문제 전문가들이 만들어가지고 일본 정부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그 제목이 한국 경제에 대하여라는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결론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은 5.16으로 지금 군사정권이 출범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경제 성장과 자립을 이루기는 지극히 절망적이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인구가 너무 많다. 지금은 정말 애를 안 낳아서 문제죠. 그때는 인구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산하 제한을 너무 과격하게 했죠.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제가 그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면, 보원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면 정관시술 희망자 그래가지고 정관시술을 받으면 보원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주고 하는. 근데 이제 학자들이 그때 이 산화제한 정책을 너무 과격하게 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구가 줄어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어쨌든 그 당시에 일본의 한국 문제 전문가들 얘기는 한국은 인구가 너무 많다. 둘째, 자원도 부족하다. 자원은 전부 북한 지역에 편제돼 있다. 세 번째, 공업도 발달하지 않았다. 네 번째는 군비 압력이 너무 강하다. 왜냐면 그 당시 우리가 여기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70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그 참 어려웠죠. 다섯째, 정치 수준이 너무 좀 형편없다. 이거 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여섯째, 민족 자본도 축적돼 있지 않다. 일곱 번째, 행정 능력마저 완전 꽝이다. 이거. 그래서 한국은 뭐 군사 정권이 들어오건 민간 정권이 들어오건 희망 없으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런 보고서를 전문가들이 일본 정부에다가 제출한 겁니다. 이 예측 맞았습니까? 틀렸죠. 네. 자, 일본 전문가들만 비관적으로 본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력을 자랑하는 미 CIA도 비관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1960년에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스지에는 뭐라고 기사가 났느냐? 한국에서 경제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아주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5.16 직후에 미 CIA가 일본 그 정부하고 마찬가지로 남한의 장기 전망이라는 특별 보고서를 정부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도 군사정부의 앞날을 굉장히 암울하게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한국의 정치 정세는 군부 민간 부분이 격렬한 갈등과 분파주의에 휩쓸릴 것이다. 중남미에서 1958년서부터 끊임없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온두라스, 과테말라, 브라질 할 것 없이 전 세계에서 아주 이 군사 쿠데타 열풍이 불었는데, 그 나라들은 어떤 나라에서 쿠데타가 한번 일어나면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또 쿠데타가 일어나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쿠데타가 6차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하여간 격렬한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예측이 맞았습니까? 안 맞았죠. 경제 전망은 미국 원조를 잘 사용하면 경제 성장률을 다소 높일 수는 있겠지만 그 성과는 잘해봐야 지지부진할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은 5.16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CIA 전망 맞았나요? 네. 왜 그랬을까? 왜 우리는 성공했을까? 이게 우리의 오늘 답입니다. 제가 아까 그 남북한의 이 발전량이 남한 4%, 북한 96%라고 했는데,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인공위성에서 밤에 한반도를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가 아마 평양 부근일 겁니다. 평양 부근을 제외하고는 암흑천지입니다. 여러분 좌익 언론들이 평양의 대동강 부근에 40층짜리 고층 아파트 사진을 탁 찍어놓고 야 지금 평양도 지금 발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도를 해요. 거기 살다가 탈북한 탈북자 얘기하면은 아파트는 40층인데요. 엘리베이터가 안 다닌답니다. 그러면 40층에 사는 놈들은 어떻게 해? 그래서 다리가 굉장히 튼튼한 것 같아요. 걸어 다닌대요. 제일 심각한 건 뭐냐? 40층까지 물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뭘로 끌어올려요? 한국에서는요, 고층 아파트가 생기면 40층까지 모터를 돌려가지고 40층 높은 곳까지 이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40층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물을 공급을 합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그 40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 전기가 안 들어와서 이 모터가 이제 돌아가질 않으니까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전기가 들어올 때 막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보관해 놨다가 물을 내리다 보니까 이 물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원순 시절에 그 평양 사람들 그 물을 그 깨끗하게 만드는 의약품을 대주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뭐 관계기관에 추적하고 있다고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짓들을 하고 앉아 있어요. 왜 그러냐? 전기가 없어요. 이런 변화가 아니 불과 몇십 년 전하고 지금 한국은 뭐 난리도 아니죠 이거. 그런데 이렇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그 경쟁력이 전기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원자력 발전소 뭐 어쩌면서 그거 왜 그랬을까요? 한국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래서는 문재인은 저거는 이제 아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만간에 밝혀질 것입니다. 이분이 월터 로스트로라고 아주 정말 그 발전 전략 분야에 정말 유명한 그 학자인데 이 나라들이 이제 어떤 전략을 써서 성공했는가를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국을 연구할 수밖에 없고 한국을 연구를 해야만 발전 전략이라는 학문이 존재를 하는데 이 월터 로스트로 같은 사람이 한국이 이러이러한 정책을 써서 성공했다 뭐 이런 걸 연구한 사람 중에 하나고 또 이 사람이 이제 케네디 행정부에서 이 저개발 국가들을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한국에다 뭐 이러이러한 저런 조언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 많은 발전 전략 전문가들이 한국이 성공한 이유를 몇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성공 요인이라고 꼽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첫 번째 요인은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 농업이 주력 산업인데 농업이 주력 산업인 나라에서 70%가 땅이 없어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야 이거 무슨 근대 국가가 되겠느냐. 소작농은 어떤 그 문제가 있냐면은 내가 이제 땅이 없으니까 땅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땅을 빌리는 조건으로 내가 1년 생산한 수확량의 보통 50%에서 특히 호남 평야 지역은 생산량이 많아서 70%까지를 지주에게 바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작농들은 뼈 빠지게 일해봐야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지주면 영원한 지주, 한 번 소작인이면 영원한 소작인. 야 이래가지고 이거 무슨 근대 국가가 되냐.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농지개혁을 해야 되겠다. 대통령이 아직 농지개혁의 시행령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1950년 4월 15일에 야 지금 그 농사를 져야 되니까 일단 그 땅부터 나눠줘.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아직 법안이 완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4월 15일 날 농민들에게 농지를 분배해 가지고 6.25 남침 직전에 우리 농민들이 다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의 이 농지개혁의 방법은 유상몰수, 유상분배였습니다. 정부가 지주로부터 돈을 받고 사서
농민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매거래가 농민들에게 대단히 유리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유리했느냐? 1년 수확량의 150%를 5년간에 나눠서 내면 내 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작인이 1년에 그 150 나누기 5 하면은 30%죠. 1년에 30%씩만 5년간 정부에다 땅값을 내면 이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소작인들이 소작료로 지주한테 준 게 50%에서 70%인데 그게 비교하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죠. 그래서 농민들이 다 6.25가 나기 며칠 전에 내 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25가 났을 때 인민군들이 내려와가지고 야 농민들 너희들에게 공짜로 땅 나눠줄게 막 선전했는데 우리 이미 땅 다 받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이 농지를 이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나눠주지 않았다면 땅 공짜로 나눠준다고 하는 이 감언이설에 속아가지고 나발이 공산화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일본 학자 중에 사쿠라이 히로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뭘 연구했느냐? 김일성이가 왜 하필이면은 1950년 6월 25일 날 남침했을까를 연구한 학자예요. 이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은 김일성이가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6월 25일 날 남침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6.25 남침하기 바로 2달 전에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농지를 농민들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렸다. 사쿠라이 히로시라는 사람이 주장은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때서부터 이제 소작인들이 내 땅이 생겼기 때문에 나만 열심히 노력하면 내 자식을 나보다 훨씬 똑똑한 인간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당대에 사장도 되고 무슨 뭐 고위 공직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하는 당대 신분 상승이 가능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캔두 스피릿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처럼 농지개혁에 성공한 나라 있으면 나와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외국 학자들이. 그런데 우리나라의 좌익학자들은 뭐라고 지금까지 욕을 했냐면은 북한식의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안 했기 때문에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엉터리야 라고 국민들을 속여왔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게 다 밝혀져 가지고 그런 주장은 쏙 들어갔죠. 자, 대한민국은 농지개혁으로 이렇게 성공한 반면에 북한은 농지개혁으로 폭망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이었습니다. 국가가 지주 땅을 너 그동안에 이 농민들 착취했지? 이 나쁜 놈 지주 땅 다 내라. 무상으로 몰수합니다. 몰수한 다음에 농민들 너희들에게 공짜로 나눠준다 하고 토지를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농민들이 막 땅을 공짜로 받았으니까 막 김일성 원수님 흑흑흑 하면서 막 감사의 편지를 막 김일성한테 쓰고 스탈린한테 쓰고 그 편지가 몇 통? 990만 통인가? 아니 북한 인구가 900만 명인데 감사 편지를 990만 통을 보냈대요. 그랬는데 이 북한식 토지개혁의 함정은 이런 겁니다. 농민에게 분여된 토지는 매매도 안 되고 소작도 안 되고 저당도 안 됩니다. 단 경작권만 인정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토지의 소유권을 농민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은행에다가 저당을 잡혀서 그 돈을 가지고 뭐 자식들 뭐 등록금도 쓰고 막 이랬는데 북한에서는
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넘겨주질 않은 거예요. 단지 너는 여기서 농사만 지을 수 있는 권리만 준 겁니다. 거기다가 공짜로 땅을 준 대신 너 여기서 그 현물세를 내놔. 현물세를 25%를 뜯어갔어요. 그런데 처음에 25%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기와라 료라고 하는 일본인 저널리스트가 연구를 한 결과 이 농업 현물세가 70%까지 올라갔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가 지주 땅을 뺏어가지고 경작권만을 주고 이 사람들을 소작인으로 부려먹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이게 뭐 옛날 지주 소작인하고 뭐가 달라? 이러려면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일을 안 합니다.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단위 면적당 토지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가지고 1958년에 가가지고 야, 니네들한테 준 경작권 다 내놔. 그래서 다시 국가가 가져가요. 그 다음에 너희들은 전부 집단농장에 소속돼. 집단농자본으로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집단농장이 돼가지고 아니 뭐 내가 열심히 일하건 놀건 뭐 아무 상관도 없는데 뭐하러 열심히 일을 해요. 오늘날 북한의 식량난은 바로 이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가져온 참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게 그 당시에 우리 남한 정부가 이 지주들에게 이제 땅을 유상 몰수니까 땅값을 줘야 되는데 그 당시 정부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귀하의 땅을 이제 샀는데 정부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율 몇 프로를 붙여서 돈을 땅값을 지불하겠다라고 약속한 지가증권인데 이 지가증권은 현금처럼 통용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이 외국의 발전전략 전문가들이 꼽는 한국의 성공 요인은 교육혁명입니다. 교육혁명. 제가 아까 이 해방됐을 때 전 국민의 문맹률이 78%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이래가지고 무슨 놈의 근대국가를 만드느냐 하다못해 뭐 신문이라도 보고 책이라도 봐야지 이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문맹 퇴치를 위해서 거국적인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 6개년 계획, 문맹 퇴치 5개년 계획, 그래가지고 국문보급반을 뭐 12,000팀인가를 만들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국민들에게 한글 교육, 기본적인 덧셈 뺄셈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노력으로 문맹률이 어느 정도로 줄어들었느냐. 이 그래프 보이시죠? 1950년은 78%입니다. 문맹률이 1959년 60년 무렵에 10% 정도로 떨어져요. 이승만 정부에서 한 일은 국민들 문맹 퇴치하고 교육시킨 12년이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주 큰 걸 분명히 느끼실 수 있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이 그 유학을 갔다 오신 유학생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그 좋아하는 아이비리그 3개 대학을 섭렵을 했습니다. 학사학위를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하고 석사학위를 하버드 대학에서 하고 박사학위를 프린스턴 대학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트 교육의 중요성을 제일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전쟁이 났을 때 부산에 영도에다가 전시연합대학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대학교 다니다 온 친구들은 전쟁터에 안 내려보내고 전부 대학에 소속시켜서 공부를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야, 전쟁 조금 있으면 끝난다. 전쟁 끝나고 우리가 전후복구를 해야 되는데 전후복구를 하려면은 우수인재가 필요하다. 그러니 우수인재 너희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마.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그럼 뭐 우리 자식은 대학교 못 갔는데 말이야 이
대학생들은 군대 안 보내고 우리 자식만 가서 총알 봐주라는 말이냐, 뭐 이승만 타도하자, 뭐 그래도 끝까지 양보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엘리트 인재층을 죽이지 않고 살려냄으로 인해서 전쟁이 끝났을 때 이 사람들이 전후복구에 앞장서서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돈만 생겼다 하면은 국비유학생을 뽑아가지고 해외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지금이야 뭐 유학 보내면 부모님들이 다 학비 되잖아요. 생활비 다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막 등골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자기 자식을 해외에 자기 돈으로 유학 보낼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가진 부모들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비유학을 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는데, 그 당시 정부는 국가에 돈만 생겼다 하면 열심히 해외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최첨단 기술과 최첨단 시스템을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언제 빛을 보기 시작했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제1차 경제개발 결정할 때 필요한 많은 인재들은 거의 대부분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정부 유학생으로 파견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포항제철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철강 이 회사로 발돋움한 건 바로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철강 유학생들을 독일로 유학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공부하고 와서 포항제철을 우리 전문가들이 우리가 설계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포항제철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우리가 한미상호관계조약에서 그 휴전을 하는 조건으로 이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953년부터 60년까지 국군장교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 10,000명이었어요. 70만 대군으로 불어난 우리 군대를 유지하고 운영하고 지휘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 사람들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군부가 다른 어느 분야보다 가장 선진화된 집단이었습니다. 결국 군부가 우리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어쩌면 필연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부터 1960년 4.19로 하야하기까지 이승만 정부가 예산 지출한 것을 따져보니까 어느 분야에 얼마를 썼는지 이거를 통계를 내보니까 전체 국가예산 중에 51%를 국방비 예산으로 썼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까. 그 다음에 17%를 교육에다가 썼어요. 합치면 68%를 전체 국가예산 중에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 교육시키는데 68%를 썼으니까 이승만 12년은 뭐냐? 나라 지키고 국민 교육시킨 12년이었다. 그 결실을 누가 따먹었느냐? 박정희 시대에 우리는 본전을 뽑은 거죠. 이승만 대통령 교육이라는 거는요, 지금 당장 막 투입을 한다고 해서 그 성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 분야 투자는 박정희 시절에 대폭발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천막을 치고 학교가 이제 전쟁으로 부서져서 천막 치고 공부하는 천막학교 사진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요 주인공들 지금 다 이제 할아버지가 되셨겠죠? 이 교육혁명은 민주주의에도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선거할 때마다 기호 1번, 기호 2번 그러는데 그 어원을 아십니까? 그 시절에 선거를 해야 되겠는데 전 유권자 중에 80%가 까막눈이에요. 그래가지고 후보자 이름을 써놨는데 그 이름이 누군지를 식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야 어디다 찍어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 할지 못하니까
거기다가 작대기 하나, 작대기 2개, 작대기 3개 이래서 작대기 2개를 찍으세요. 이렇게 해서 작대기 투표를 없애자. 그래서 교육혁명, 여기 작대기 투표 일소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호 1번, 2번입니다. 제가 이제 현역 언론인 시절에 방글라데시 출장을 갔어요. 방글라데시에 갔더니 그때 이제 선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선거 포스터에 무슨 벼이삭도 그려져 있고 어떤 데는 시계, 어떤 거는 의자, 어떤 건 침대 저게 뭐지? 그랬더니 방글라데시 국민 중에 문맹률이 70%라 우리 옛날에 작대기 투표하듯이 민주공화당 이러면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벼이삭당 그러면은 벼이삭 보고 찍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의자당, 벼이삭당, 시계당, 침대당 이런 당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작대기 투표를 일소하기 위해서라도 문맹을 퇴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실용적인 과학기술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양질의 인재들을 무제한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이승만 정부 시절에 만들었기 때문에 박정희 시절에 고도의 성장이 가능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자꾸 이렇게 구분을 져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된 30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18년, 이승만 대통령 12년 합쳐서 30년. 이것은 근대 국가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 홉스봄이라고 하는 이 영국의 역사학자는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한강의 기적은 농민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명예롭고 특권적인 식자층의 지위로 상승시키기 위해서 팔아버린 암소의 시체에 기반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민들이 소 팔아서 번 돈으로 자식 대학 등록금을 대가지고 성공한 나라다. 그래서 한국은 이 암소의 시체를 딛고 일어선 나라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은 교육으로 성공한 나라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정말 못 먹어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 가면서 번 돈으로 내 자식 정말 더 좋은 학교 보내서 열심히 공부시켜서 판검사 만들고 무슨 회사에 사장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래서 성공한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 가지고 우리 자식들 보다 나은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 노력을 했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 같은 사태에서는 뭘 했어요? 지금 다 나눠먹고 자식 새끼는 굶어 죽든지 말든지 빚더미에 깔려 죽든지 말든지 니나노 판을 벌린 게 문재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이 사진이 국문 보급반 12,000팀을 만들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한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불과 몇십 년 전 일이에요. 몇십 년 전. 세 번째로는 저 후진국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유엔이나 이 세계 전문가들이 야, 너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하면 너희들 발전할 수 있어. 가지고 이제 경제 정책을 만들어줘요. 그럼 뭣도 모르고 그 정책을 덜렁 받아가지고 해요. 덜렁 받아가지고 했다가 쫄딱 망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멕시코가 그랬고요. 브라질이 그랬고요.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야, 너희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그랬는데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야, 니네 우리 실정도 알지도 못하면서 이따우 이걸 우리 보고 하라고? 야,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만들었을 거야. 그래서 세계 석학이나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만들어준 이 경제 발전 공식을 발길로 걷어차버리고 우리가 필요한 정책을 우리가 만들었었습니다.
1953년에 우리가 이제 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유엔의 그 유엔 한국 재건단에서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이 네이산 협회에다가 한국의 발전 전략을 만들어 달라라고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이산 협회의 전문가 60명이 한국에 와서 전 분야를 다 연구한 다음에 한국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고 발전 전략을 제시했는데 그게 네이산 보고서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 네이산 보고서가 이제 번역돼서 나왔는데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핵심 내용은 뭐냐? 야, 우리가 와서 보니까 전쟁 3년 치료를 하고 모든 게 다 부서졌더라. 철도, 도로, 항만, 다 부서지고, 전력시설 다 부서지고, 남은 건 사람하고 농토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너희들 딴 생각하지 말고 농사 져서 너희들 먹고 살아. 농업을 통한 근대화를 하라고 네이산 보고서가 우리에게 제안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보더니 야, 이거 미친놈 아니냐. 우리가 지금 수천 년 농사를 져왔는데 지금 전 국민이 지금 밥도 새끼 못 먹어서 지금 저렇게 비밀대고 있는데 우리 보고 또 농사 져서 먹고 살아라고? 야, 이 사기꾼 같은 놈. 야, 이거 집어쳐. 그리고 내각에다가 특별 지시를 해요. 1953년 4월 4일 날 내각에다가 철강공장 건설 특별 지시를 내려요. 지금 53년 4월 4일이면요. 아직 전투가 안 끝났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특명에 의해서 철강공장을 짓습니다. 어디에다가 짓냐? 인천에다가 졌어요. 예. 대한중공업공사라는 걸 졌습니다. 그 대한중공업공사를 지면서 철강 전문가가 없어서 또 철강 유학생을 뽑아가지고 독일로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시켰어요. 이 사람이 세계은행 총재인데 유진 블랙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사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제철소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뭐 기술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돈 좀 빌려주십시오 하고 세계은행에다가 차관을 요청하니까 유진 블랙이라는 사람이 IMF 연차총회 나와가지고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개발도상국에는 3가지 신화가 있다. 첫째는 고속도로를 짓겠다고 그런다. 아니 한국을 보니까 그 당시에 자동차 등록 대수가 35,000대밖에 안 됐는데 무슨 놈의 고속도로가 필요하냐. 이거 그 고속도로를 빙자해서 저거 정치자금 삥땅 치려고 하는 것 같다. 둘째, 종합제철소를 건설하려고 한다. 야, 뭐 인구 1억도 안 되는 나라에서 무슨 놈의 제철소냐. 사다 쓰면 되지. 셋째, 이 고속도로하고 제철소를 짓겠다고 하는 이 인간들은 자기의 우상화를 위해서 동상을 전국 곳곳에다가 세우더라. 이 3가지를 하는 인간, 이 나라에게는 세계은행이 돈을 한 푼도 안 빌려주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게 고속도로인데 박정희 대통령은 서독에 가서 아우토반을 딱 보고 나서 야, 이 고속도로가 경제발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계도를 다 그려가지고 우리 고속도로 짓게 돈 좀 빌려주시오 그랬더니 이제 유진 블랙이 그 발길을 걷어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돈으로 줬습니까? 월남전에 우리 청년들이 가서 흘린 피값으로 받아온 달러,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경제협력자금, 서독의 광부 파견해서 받아온 돈, 이 피같은 돈으로 진 것이 고속도로예요. 만약에 유진 블랙 같은 사람의 그 의견을 따랐다면, 그 시절에 우리가 고속도로를 안 졌다면 그 싼 가격에 그 합리적인 비용으로 우리가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한국 경제가 이 경부속도로가 완공된 다음에 고속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은행이 야, 이거 봐라. 그래가지고 비밀리에 세계은행 조사단 20명이 한국에 와서 고속도로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샅샅이 조사한 결과
고속도로가 후진국 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한다는 사실을 자기네들이 레포트를 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 세계은행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그 망신을 당하고 났으니까 그 다음에 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경부고속도로만 짓고 그 다음에 니나노판 벌리고 놀게 아니지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호남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부마고속도로 뭐 자고 일어나면 준공기공이었잖아요. 그래서 호남고속도로하고 영동고속도로를 짓기 위해서 막 설계를 하고 야 그쪽에서는 돈 안 줄 거니까 그 서도 광부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막 설계를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세계은행에서 야 돈 빌려줄 테니까 우리 돈 갖다 써. 그래서 영동고속도로하고 호남고속도로는 세계은행 차관으로 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 전문가들이 미친 짓이라고 했는데 그게 미친 짓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을 해낸 것입니다. 서구 전문가들이 하라는 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준경 장관 같은 분은 한국의 전략은 청개구리 전략이었다. 하라는 대로 안 했다. 그래서 성공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발전전략 전문가들은 뭐라고 자기네들 책에다 써놨냐면 한국이 발전한 이유는 세계의 전문가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서 성공했다. 나쁜 놈들이죠. 포항제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진블랙 같은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언론들, 학자들, 정치인들 중에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찬성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세요. 전 국민이 거국적으로 반대했잖아요. 그 대표가 누구예요? 김영삼, 김대중이죠. 김대중 뭐 이런 사람이죠. 이런 거 보면요. 대한민국이 아니 문재인 같은 저런 사람을 문재인이가 뭐 총칼 들고 나와서 정권 뺏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은 거 아니에요. 다 속아가지고. 우리 국민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정치인들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그동안은 누가 우리를 구해줬어요? 군인들이 다 구해줬잖아요. 1961년에 한 번 구해줬고 1980년에 한 번 구해줬고 이제는 시민이 정신 차려가지고 나라 지키는 수밖에 없죠. 네 번째로 성공한 요인은 선택과 집중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정된 재원을 뭐 고루고루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것이 원래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워낙 재원이 적다 보니까 이것을 고루고루 다 찢어버리면 아무 일도 못하니까 야 우선은 특정 지역에 한정된 자원을 몰빵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썼느냐. 농촌보다는 대도시를 먼저 발전시켰습니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먼저 발전시켰어요. 호남보다 영남을 먼저 발전시켰어요. 이게 이제 불균형 발전 전략이라는 건데 산업으로 치면 제철, 자동차, 조선전자 같은 이런 파급 효과가 큰 업종에다가 먼저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국가를 발전시키는 전략. 이게 이제 차별화된 압축성장 전략이다.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베껴먹은 사람이 누구냐? 중국의 등소평입니다. 근데 등소평은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고 안 하고 이거를 선부론, 먼저 부자가 되라. 이름만 바꾼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등소평은 박정희의 카피입니다. 박정희 전략을 그대로 갖다가 썼어요. 그대로.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경제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막 뭉터기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 뭉터기 돈을 우리가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우리가 잡았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돈을 안 빌려줘가지고 광부하고 간호사를 독일로 보내서 그 사람들의 월급을 담보로 경협자금을 우리가 빌려왔고, 일본하고 수교를 해서 일본으로부터 받아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월남전을 통해서 또 월남에서 큰 돈을 우리가 벌어오고, 월남전이 끝나고 나니까 중동 건설 붐이 불어서 중동에서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가 끝없이 공급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의 이 경제발전이 아주 고속으로 갈 수 있었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참 한국인들이 이영만리에 가서 고생도 많이 했죠. 이 언니들 이거 웃는 거 보세요. 독일에 말이 간호사로 갔지. 간호사로 가가지고 뭐 아름답게 뭐 제복 입고 뭐 나이팅게일처럼 뭐 이게 아니고요. 독일 사람들이 안 하는 일, 시체 닦는 일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그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우리는 정말 기려야 된다고 봐요. 전 국민이 다 정말 피땀 흘려 뛸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 많은 사람들을 우리도 잘 살아보자 라고 막 국민들을 막 부추겨서 그 이 열망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런 게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정치라는 게 뭐예요? 근데 이걸 막 엉뚱하게 막 북한하고 손잡고 대한민국을 작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인간들이 지금 등장을 해가지고 이것도 무슨 뭐 바퀴벌레 약을 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표권으로 응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경제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정말 무진 노력과 고생을 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이제 국교 수교를 할 때 일본하고 국교 수교에 찬성한 국민, 찬성한 정치인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러세요. 전 국민이 거국적으로 다 반대했잖아요.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야, 전 국민이 반대하는데 다른 정치인 같으면 그거 하겠습니까? 예. 내가 왜 이완용이라는 욕을 얻어먹으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야, 모르겠다. 국가가 망하건 말건. 야, 스톱. 그랬으면 대한민국의 발전이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 절대 없습니다. 지도자는 인기에 연연해서 오늘 내 지지율이 몇 프로고 이게 아니고요. 아니, 지금 5년 단임제 아니에요? 5년 단임이면 뭐 2번 할 것도 없이 소신껏 일하면 되는 겁니다. 소신껏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 6.3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요. 박정희 대통령이 민선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취임한 게 1963년 12월입니다. 요 거국적인 한일 국교수교 반대 데모가 1964년 4월부터는 자기 취임한 지 4개월 만에 이런 난리부르스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뭐 하지 말자 이게 아니고요. 군대 동원해가지고 비상계엄 내리고 다 투지를 잡고 했잖아요. 그래, 너희들 말이야 억울하면 나중에 나 죽거든 내 무덤에다가 침 뱉어. 나는 내 일을 해야 되겠어. 내가 일한 결실은 다 당신과 당신 자식들이 혜택을 볼 거야. 그때 가서 욕을 하려면 욕을 해. 이런 사나이다운 좀 배짱, 배포 이런 게 있어야 정치인 아니겠어요? 또 베트남 파병하는데 뭐 용병이니 뭐 젊은이들을 팔아먹느니 뭐니 그런 그 수모를 당해가면서 우리 군대를 베트남에 보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입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겸허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는
수용을 하고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하는 인간들을 퇴출시켜야 됩니다. 북한으로 보내자고요. 네? 여섯 번째는 아주 적기에 중화학공업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이 경제 성장 과정이나 속도를 볼 때 1970년대 초에 우리가 중화학공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이 자금이나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을 발표해가지고 야 이제 우리가 주한미군이 니네들 지켜줬는데 우리도 이제 바쁘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지켜. 그래서 이제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되냐. 먼저 그러면 향토해비군을 건설하자. 그래서 이제 향토해비군을 250만을 조직을 했습니다. 근데 향토해비군을 조직을 하면 뭐예요?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지. 근데 그때 우리는 총 한 자루 못 만드는 나라였거든요. 총 만들려고 보니까 특수한 강철이 필요한 거예요. 대포를 만들려고 보니까 이 많은 고열에 견디는 특수 강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특수 강철을 만들 수 있는 제철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야, 이거 중화학공업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중화학공업을 급히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970년대 초에 우원철을 이제 중화학 차관보로 임명을 해가지고 막 포항제철소부터 막 이제 모든 그 계획을 해가지고 발주를 했어요. 1974년 1월에 제1차 석유 파동이 터졌습니다. 전 세계에 원자재 값이 10배로 뛰었어요. 만약에 1970년대 초에 우리가 중화학공업 건설을 위해서 자재를 발주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중화학공업을 건설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아주 적시에 우리가 싼 값으로 중화학공업 아주 풀세트를 최첨단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한국이 중화학공업에 막차에 편승을 해서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기회를 놓쳤으면 아마 한국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김일성이가 막 청와대 습격하려고 특수부대를 보내고 울진 삼척에다가 막 무장공비를 100명씩 보내고 현충문에다가 막 폭약을 장치하고 이래서 금방 막 남침을 할 듯이 이렇게 위협을 해서 우리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이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중화학공업을 건설했으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중화학공업을 시작하게 해준 김일성이가 참 고마운 일을 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곱 번째는 한국이 아주 적기적소의 이 산업 체질을 완전히 개선했다는 것입니다. 1980년에 이 전두환 대통령이 광주의 그 상황을 딛고 대통령이 딱 돼서 국정을 딱 보니까 중화학공업은 박정희 대통령이 다 건설해놨으니까 이건 이제 구조조정만 하면 되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믿고 이 발전이 제대로 되겠느냐. 뭔가 이거 하나를 더 날개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과학기술보좌관이 오명이라는 분이었는데 오명 씨에게 내가 아무리 봐도 중화학공업 하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 새로운 성장 동력 오명이라는 사람이 국내에 3대 전략에서 만들겠다. 근데 이가 뭐냐 물어보니까 그 과학기술 보좌관이 각각 그 공수부대 출신 아닙니까? 그 공수부대로 해서 하고 뭘로 통신 무전기로 맞습니다. 전 국민에게 무전 한 대씩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 좋다 하자. 그래서 전자교환기를 국산화 개발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 전자교환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고 기술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돈은 정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교환기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삼성전자, 대우전자, LG전자, 동양전자통신 4개 회사에서 최고급 엔지니어들을 뽑아가지고 대덕에 있는 연구단지에다가 3년간을 집어넣고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만든 게 TDX라고 하는 전자교환기예요. 그 당시에 전자교환기를 생산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4나라뿐이었습니다. 이때서부터 이 전자교환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IT 산업의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이 전자교환기 개발이 우리나라 온라인 IT 산업의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엄청난 결단이었다. 이러한 결단이었으면 국가는 안 되는 전 세계 발전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교환기를 다음에 그 3메가 디램 반도체를 해서 이 3메가 디램 반도체 개발도 전자교환기 개발 방식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오늘날 마치 반도체 산업은 이병철 회장이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반쯤은 사실이고 반쯤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메가 디램까지는 이병철 회장이 했어요. 근데 1메가 디램이 끝난 다음에 이게 엄청난 돈이 들거든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은 여러분들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고등학교 어디에 나오셨죠? 대구 공대 나왔어요. 그래서 공업에 대해서는 뭔가 기본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이 반도체 산업 엄청 중요한데 1메가 디램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당신들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3메가 디램은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도저히 이거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4대 그 기업 회장들 들어오시오. 청와대를 불러서 돈은 내가 된다. 그 대신 기술자 되라. 그래서 TDX랑 똑같이 기술자들을 또 반도체 대덕 연구단지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뺑뺑이를 돌려서 개발해서 4메가 디램 기술을 삼성에도 나눠주고 LG도 다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내가 보니까 이 반도체는 정말 국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퇴임하더라도 후임자가 반드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신당부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데 1등 공신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절반쯤은 이병철 회장의 공이고 절반쯤은 전두환 대통령의 공인데 전두환 대통령은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예. 전두환 회고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왜? 전두환이 그런 거 한 거 알려지면 어디가 덧납니까?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는 IT 온라인 문명을 우리에게 선물해 준 사람은 전두환입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우리 슬로건이 뭐였어요?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기억나시죠? 네. 그건 전두환 대통령의 공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중요한 국가발전 전략을 관료나 이런 사람도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기업가들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병철 회장. 이병철 회장은 반도체도 뭐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만은 이분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전쟁이 막 끝나지도 않았을 때 저 부산에다가 설탕 공장을 져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래서 설탕 공장으로 번 돈을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투자를 했냐면 대구에다가 제일모직 공장을 쳤어요. 제일모직에서 만든 게 이 골덴텍스라고 하는 양복지입니다. 골덴텍스 다 들어보셨죠? 이 골덴텍스가 얼마나 좋은 양복지였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에 양복지가 없어서 전부 영국제, 뭐 마카오 신사라고 그랬죠? 마카오에서 이제 영국제 그 양복지를 수입에다가 이제 옷을 해봤는데 이 골덴텍스가 너무 좋으니까 홍콩으로 막 수출이 된 거예요. 홍콩에서 영국 다 몰아내고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때 이병철이 깨달은 게 우리도 훌륭한 공장을 져서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수출하면 돈을 벌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전략이 뭐냐?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병철 회장 당신은 설탕 공장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투자했으니까 당신은 당신도 그랬는데 우리 돈이 없어. 이병철 회장이 무슨 소리냐? 지금 외국에 나가면 싼 이자의 자금이 지천으로 널려있다. 그 돈을 빌려다가 우리가 공장을 짓자. 그래서 그 공장, 돈을 빌려다가 공장을 져서 그 공장에서 만든 걸 수출해서 번 돈으로 우리가 빌린 돈 갚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외자 도입형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 이병철 회장의 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교사 역할을 하면서 박 대통령 내가 이거 해보니까 이거 되던데 우리 이거 합시다. 이병철 회장이 그러면은 외자 도입하는데도 앞장서 주시오. 기업인들이 나가서 외국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니네 이거 하다가 나 망하면은 우리 돈 뛰는데. 그래서 정부가 지불 보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돈을 빌려다가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물건 만들어서 해외에다가 내다 파는 이 전략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발전 전략이 됐어요. 대한민국이 외자 도입형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시행하기 이전까지 이 전략을 이 지구상에서 사용한 나라가 없어요. 한국이 이 전략을 가지고 성공을 하니까 누가 그대로 베껴먹었습니까? 중국이 베껴먹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중국의 이 경제성장은 대한민국의 박정희와 박태준과 이런 사람이 써먹은 그 전략을 그대로 갖다가 자기네들이 써먹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네? 뒤로 33페이지. 예. 그 다음에 이 천우사의 전택부라는 분, 이 회사가 이제 망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수출 제일주의입니다. 수출만이 먹고 살 길이다. 그래서 이분은 뭐를 했냐면은 그 당시 우리가 뭐가 있어야 수출을 하죠. 그래서 이분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고물상들을 동원해가지고 시골 아랑네들의 머리를 모았습니다. 가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발을 수출해서 돈 번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발 수출해서 번 돈으로 뭘 사왔느냐? 나무를 부숴가지고 합판을 만드는 기계를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부산, 마산 이런 데다가 동명목재 이런 걸 만들어서 인도네시아에서 나무 수입에다가 그 나무를 가공을 해서 합판을 만들어서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만이 한국의 살 길이다. 그래서 수출 제일주의를 박정희 대통령의 건의해서 성공시킨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기업인들이 이런 그 국가 발전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이건 진짜 좋은 전략이다 그러면 전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성공을 시킨 겁니다. 이 정의랑이라는 분은 강원산업이라는 회사를 만드신 분인데 이 회사도 망해서 이제 없어졌습니다만은
여러분, 연탄은 아시죠? 연탄의 창시자예요. 저 강원도에다 탄광을 개발을 해서 탄광에서 캔 석탄을 가지고 저 망우리로 실어와서 거기서 대량으로 연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탄을 전국의 방방곡곡에다가 보급을 하려 그러니까 농촌에 이 연탄을 실은 경운기라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마을길을 닦아서 이 마을 방방곡곡에다가 연탄을 보급합시다. 새마을운동을 일으켜서 마을길을 넓혀서 경운기들을 통해 가지고 연탄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작대낮 아궁이를 전부 돈 들여서 연탄대낮 아궁이로 개량을 했죠. 그래서 전 국민에게 싼 연탄을 무한정으로 공급을 하니까 국민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안 해도 되잖아요. 됐다. 지금부터 나무 심자. 그래서 산림녹화에 성공합니다. 오늘날 산림녹화에 성공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나무를 열심히 잘 심어서가 아니고 국민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안 해도 되게 대체연료를 공급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굳이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안 해도 되니까 이제 공무원 동원하고 군인 동원하고 학생 동원해서 나무를 심으니까 그 나무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산림녹화는 광부들 목숨하고 바꾼 겁니다. 그 아이디어를 누가 제공했냐? 바로 이 기업인이 제공합니다. 기업인들도 대한민국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사실을, 근데 왜 우리는 계속 기업인들 그러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일본의 이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한국 기업가들은 5가지 특징이 있더라. 첫째, 사업을 해서 나라에 보답을 하려고 한다. 둘째, 캔드 정신이 투철하다. 세 번째, 뭔가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다. 네 번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돈을 엄청나게 쓴다. 다섯 번째, 이 사람들이 최첨단 기술을 개발할 능력은 없지만 다른 나라가 개발하면 너무나 빨리 이것을 따라잡아가지고 그 기술보다 더 훌륭한 걸 만들더라. 이걸 이제 캐치업이라고 하는데 그 캐치업 정신이 투철하다. 그러니까 만만히 보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빨리 고속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단기간에 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압축적인 국가건설의 방식을 동원했는데 이것은 국가가 그냥 시장에만 다 맡긴 게 아니고 중요한 부분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개도자본주의 혹은 발전국가 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발 독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개발 독재라는 용어를 요즘에 안 씁니다. 아니 개발하기 위해서 무슨 독재가 필요해 이게 아니고요. 개도자본주의 국가가 이끌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압축적으로 도전하기 위해서 정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한정된 전략을 합리적으로 투자를 하고 투입을 하도록 국가가 많은 부분에 이 자유시장에 맡긴 게 아니라 일정한 부분 국가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중화학공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가가 이끌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과 같은 것은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처음 시도해서 성공을 했고 그 성공한 것을 중국이 벤치마킹을 해서 야 이게 인류가 가야 될 길이다 그래가지고 한국형 공업화 전략이라고 해서 아시아 아프리카로 이 수출이 되고 있는 한국형 발전 전략 모델이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포항제철 만드는 장면인데 아마 포항제철도 박정희라는 사람의 뚝심과 결심이 없었으면 저는 불가능했다고. 아까 그 유진 블랙 같은 이런 분들 또 한국의 이 덜 떨어진 정치인, 학자, 먹물 나무랑이들 다 반대했잖아요.
지금 같으면 이런 게 가능했을지 모르겠어요.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반석 위에 올려놨다. 그래서 요런 얘기 한마디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 손호철이라는 이 서강대 교수인데, 이 사람이 촛불혁명과 2017년 체제라는 책에서,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박정희 덕분이 아니라 해방공간에서 농민투쟁으로 이루어진 농지개혁 덕분이래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에 저항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특혜를 준 덕분에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대요. 박정희의 신화는 없었으며 경제발전은 박정희 리더십 때문이 아니라 박정희라는 경제운영 실패자의 18년 깽판에도 불구하고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졌다. 박정희가 아니었어도 누가 해도 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네. 이 사람은 뭐 북한으로 가야 될 사람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참 기가 막힙니다. 네. 누가 집권했어도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다면 김영삼이는 왜 IMF를 저렇게 초래했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앉아있죠. 자, 이제 이렇게 그 박정희 18년, 이승만 12년, 전두환 7년, 노태우 5년 이런 기간 동안 한국이 어느 정도로 발전했는지를 국토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력으로 보는 지도가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 국토면적은요, 요만해요. 이 국토면적은 세계 109등이에요. 그런데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보면 첨단 기술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량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냐? 이만합니다. 한국이 첨단 기술 제품을 수출하는 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자, 또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량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만해요. 자동차 수출하는 면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몇 번째 안 가는 나라입니다. 또 있습니다. 특허 출원. 특허라는 건 정말 이 인간의 아이디어의 총합인데, 특허 출원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이만해요. 거의 뭐 유럽을 다 합친 거나 맞먹을 정도입니다. 한국이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 연구의 증가라면서 이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로버트 달이라는 분이 민주주의의 이 석학인데,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민주주의는 아무 곳에서나 이게 작동되는 게 아니더라. 첫째, 1인당 4,000불 내지 7,000불 정도의 이 산업적인 토대가 갖춰져야 발전이 된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961년에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어요? 82불이었죠. 82불에서 무슨 놈의 민주주의가 가능하냐고요. 지금 옆에 사람들이 굶어 죽고 앉아있는데, 너 투표할래? 밥 먹을래? 그러면은 밥 먹지. 생존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렇다면 이승만 박정희 시대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러한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정상 작동하도록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준비기간이었다. 산업화의 토대를 만드는 기간이었다. 그래서 요즘에는 1인당 4,000불 내지 7,000불 정도의 산업적인 토대와 탄탄한 중산층이 형성돼야 되는데, 한국의 1인당 소득이 이 정도에 오른 것은 전두환 대통령 말기, 노태우 대통령 초기 1988년 서울올림픽이
진행된 그 시기였습니다. 그럼 그 이전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바로 민주주의가 정상작동하도록 산업적인 토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승만 독재자, 박정희 독재자, 전두환 독재자 그래도 독재자가 아니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상작동하도록 산업적인 토대를 닦기 위한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였다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북한이 앞서 있었죠. 요게 1973년 무렵에 역전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은 이렇게 발전을 하고 북한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걸 가능하게 했느냐? 구미가 낳은 그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더 큰, 지금보다 더 한 발짝 더 나간 진짜 이제 이 인류사의 모범이 되는 선진국으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도층의 솔선수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죠.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회적 자본 그러면은 뭐 굉장히 어려운 용어로 이해를 하시는데 사회적 자본이라 하면 무엇이냐? 신용, 신뢰, 약속, 법규나 규칙의 준수, 계약서를 쓰면 계약을 이행하는 마음가짐. 이런 것이 지금보다 우리가 더 한 발 더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럼 뭘 가르치는 게 민주시민교육이냐? 그럼 잘 몰라요. 그래서 미국의 프리먼 버츠라고 하는 이 교육 분야의 석학이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 나라의 건국의 역사와 이념을 정확히 가르쳐라. 그래야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다. 둘째는 헌법의 정체성을 가르쳐라.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가르쳐야 된다. 셋째는 민주시민의 덕목으로서 국민이 국가에 관해 가지고 있는 권리와 함께 의무를 가르쳐라. 이렇게 세 가지를 정의해놨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이 세 가지 기준에 정확하게 정반대되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분야에 대한 뭔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됐어요. 이것만 제대로 되면 대한민국은 정말 인류사의 길이 남을 선진국으로 우리는 다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그 어려운 과정에서 이 토대를 닦아놓은 대한민국을 우리는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물려준 나라보다 더 훌륭한 나라를 물려줘야 될 의무와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부터 변해서 나부터 모범을 보이고 나부터 신뢰와 법규를 잘 지키고 사회적 자본을 쌓아가야만 대한민국이 더 큰 발전을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